수술 열흘 앞두고 시어머니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목소리만 떠올리면 속이 뒤집히는데요. 갑상선이 뭐가 암이야? 나는 더 아파도 제사 다 지냈어. 이번 제사 음식은 내가 다 해. 암 수술 열흘 전이었어요. 저한테요. 평소 명절 음식도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전 부치고 탕 끓이고 나물 무치고 손목이 붓도록 했는데도 그날도 제 몫이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무너지는 건지 그 감정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저 지금은 제사 음식 안 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요. 왜냐고요? 그날 그 부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수술 받기 2달 전이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초음파 찍는 분이 갑자기 좀 조용해지더니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있나 보다, 혹 같은 거 있나 보다 정도였지요. 그분이 선생님한테 가보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그냥 그래, 뭐 있겠지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더니 선생님이 모니터 돌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의 형태가 좀 불규칙하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성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머릿속이 좀 하얘지더라고요. 악성, 그게 암이잖아요.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 그날 검사실 나와서 차에 앉아 한 5분은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전화해야 하나 남편한테. 근데 또 확진도 아닌데 괜히 걱정시키나 싶고 결국 그날은 혼자 그냥 집으로 왔지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그 열흘이 얼마나 길던지 밥을 먹다가도 괜히 목이 신경 쓰이고 자다가도 괜히 목에 손이 가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면서요. 결과는 갑상선 유두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암 중에서는 예후가 제일 좋은 편이고 수술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암이라는 단어에서 한참을 못 벗어났어요.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고개는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어떡하지만 맴도는 거예요. 그래도 수술은 빨리 잡자고 하셨어요. 크기가 이미 어느 정도 됐으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요. 날짜를 보니까 딱 3주 뒤가 나오더라고요. 그 날짜가 잡히고 나서 그때서야 저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거든요. 밥솥 앞에 서 있는데 남편이 왜 얼굴이 그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표정 관리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나 갑상선암이래.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언제 알았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결국은 수술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남편이 원래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티를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건지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갑상선암은 뭐 다들 수술하면 낫는다더라라고 말하면서 밥상 앞에 앉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왠지 조금 섭섭하기도 했어요. 별거 아니라는 듯 받아들이는 게 다행인 건지 서운한 건지 뭐 그게 남편이니까요.
20년 가까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굳이 알려드려야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수술하고 나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먼저 알려봤자 괜히 호들갑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남편이 어머니, 저희 와이프가 갑상선암 진단받았어요. 다음 달 초에 수술하기로 했고요 하는 말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상선? 갑상선은 다들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뭐 예우는 좋다고 하는데 수술은 해야 한다고 해서요 하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암이야. 혹되는 거지. 나는 그것보다 더 아파도 다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전화니까 그냥 듣고 있었지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는요. 수술 날짜가 3주 뒤로 잡히고 나서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몸은 아직 수술 전이니까 아픈 게 없잖아요. 근데 아프다는 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일상을 보내는 게 그게 참 묘하게 힘들더라고요. 장을 봐야 하니까 마트를 가는데 장바구니 밀면서 나 수술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뭐하는 거지 싶고 집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수술이 무서웠냐고요? 무서웠지요. 물론 작은 수술이 아니잖아요. 전신 마취도 해야 하고 목에 절개도 해야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합병증 설명해 주실 때 성대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말도 하셨거든요. 확률은 낮다고 하셨지만 그 말이 괜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무서운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수술하고 잘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하는 생각이요. 별거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 만약에라는 단어가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암이 주는 공포잖아요. 완치율이 높다고 해도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무게를 혼자 안고 지내던 시간이었어요. 그 3주가요. 그 와중에 수술 열흘을 앞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남편은 야근이라 없었고 저 혼자 있던 때였는데 시어머니 번호가 뜨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있겠나 싶었어요. 그냥 안부 전하려니 했지요.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그래, 다음 주에 기재사 있는 거 알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아, 제사구나. 뭐 도와드려야 하는 거 있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사 준비는 시어머니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시어머니 댁에서 하는 게 이제껏 저희 집 방식이었거든요. 제가 재료를 좀 사가거나 미리 가서 같이 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알죠. 제가 뭐 준비해서 갈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다 해와.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이번에 제사 음식은 네가 다 해.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로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수술이 열흘 남은 제한테, 갑상선암 수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며느리한테 제사 음식을 다 해오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 음식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전만 해도 몇 가지예요. 동태전, 육전, 고사리전, 녹두전, 동그랑땡. 그거 하나하나 붙이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나물도 기본 4-5가지는 해야 하고요. 시금치 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탕도 해야 하고 적도 해야 하고 과일이야 사면 되지만 그것도 깎고 담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밥이랑 국이랑 포까지 챙기면 그게 혼자 하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일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 듣고 바로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저 수술이 열흘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갑상선이 뭐가 암이야. 그냥 혹 되는 거지. 나는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아파서 못하겠다고. 갑상선은 암도 아니라고요. 저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뭔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가 났냐고요? 화가 났지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라 뭔가 깊은 데서 올라오는 서글픔 같은 게 섞인 화였어요. 내가 이 집에서 그 정도 존재구나 하는. 수술이 열흘 남은 며느리한테 그것도 암이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게 무슨 암이야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순간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왜 그랬냐고요? 그게 제가 20년 가까이 살면서 익힌 방식이었으니까요. 참고 넘기고 그냥 하는 것.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때까지 믿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 가스불을 껐어요. 밥은 더 이상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가스불을 끄고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요. 소리도 없이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몸이 무서운 건데 이 상황이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건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술이 열흘 남았어요.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이. 암이라는 진단이 나서 몸을 열어야 하는 수술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제사 음식을 혼자 다 해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20년 가까이 한 번도 제대로 내뱉어 본 적 없는 그 질문이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제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저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어요. 말하면 남편이 어머니한테 뭐라도 해줄까 아니면 그냥 흘려버릴까. 저는 남편을 20년 가까이 알았으니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말하기가 망설여졌지요. 말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으면 그게 더 서럽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야근 끝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냥 말했어요.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이번 제사 음식 내가 다 하래.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왜? 하고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남편이 뭔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래. 그럼 뭐같이 좀 하면 되지 않아? 하는 거예요. 같이요. 수술 열흘 앞둔 제가 제사 음식을 같이 하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화가 올라오는데 그 화를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또 한참을 울었어요. 무섭고 억울하고 서럽고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수술이 무서운 건지, 시어머니가 서러운 건지, 남편이 야속한 건지, 그게 다 뒤섞여서 그냥 이불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꽤 긴 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저한테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참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억울한 게 있어도 이 집에서 내가 둥글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묻어두는 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20년 가까이.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수술이 다가올수록 뭔가 제 속에서 불씨 같은 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서운 감정도 있었지만 그 무서움이랑 함께 다른 감정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참았던 거지? 그 질문이 자꾸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날은 수술 나흘 전이었어요. 저는 결국 제사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받고 재료를 손질했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지요. 그런데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닿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수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 사람이 지금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일어난 일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고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제가 시어머니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걸 모르시면 그날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달라진 건지를 실감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게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였어요. 시어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그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려입고 갔거든요. 처음이니까 잘 보여야 한다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 생각 하나로 잔뜩 긴장하면서 갔지요.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왔어? 어서 들어와. 앞치마 거기 있으니까 둘러. 였어요. 인사도 채 끝나기 전에요. 그때 저는 그냥 웃으면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시어머니가 바쁘시니까 그렇지.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으니까요. 새며느리가 명절에 가면 부엌일을 돕는 거, 그게 예의라고 저는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그 돕는다는 게 첫 해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부엌에 오시긴 했어요. 오셔서 옆에서 보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요. 전이 너무 두꺼워. 나물에 간이 싱거워. 고사리를 덜 삶았네.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를 반복했어요. 화가 났냐고요, 그때요? 솔직히 화라기보다는 당황스러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해도 틀렸다는 말만 돌아오니까요. 잘하고 싶은데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첫 명절을 지내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한테 살짝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가 하는 거 다 별로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원래 그래. 잘 봐뒀다가 다음엔 그대로 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래. 그 말이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참 많은 걸 담고 있는 말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맞춰라 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집의 방식이고 그 방식에 내가 맞추는 게 맞다는 얘기. 저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다음 명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명절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방식을 기억해 두려고 메모도 했고 나물 삶는 정도도 맞춰보려고 미리 집에서 연습도 해갔어요. 전 두께도 신경 썼고 간도 좀 더 세게 맞춰봤지요. 그렇게 준비해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번엔 좀 낫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게 칭찬도 아닌 거잖아요. 좀 낫다는 말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안도했던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때 제가 얼마나 그 집의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안쓰럽기도 해요. 그때의 저가. 그렇게 해가 지나면서 제가 하는 음식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 부치는 걸 맡았다가 다음엔 나물까지, 그 다음엔 탕까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 있다가 저녁쯤 되어서야 상을 차리는 게 명절의 풍경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상 차리는 거랑 과일 깎는 걸 하셨어요. 그게 분업이었어요. 그 집에서. 기제사가 연간 몇 번인지 아세요?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 제사, 시할아버지 제사, 시할머니 제사, 이렇게 3번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명절 차례가 추석이랑 설 2번이니까 1년에 총 5번이에요. 5번이요. 그 5번을 저는 거의 혼자 준비해 왔어요. 거의라고 말하는 건 그래도 처음 몇 년은 시어머니가 같이 하시는 신용이라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중엔 그 신용도 없어졌지만요. 그게 언제부터였냐고요? 정확하진 않아도 결혼 4년 차쯤 됐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면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시겠다. 나이도 드셨으니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처음엔 진짜 안쓰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엌이 제 공간이 됐어요. 명절이 오면 저는 부엌에 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척들이랑 얘기 나누시고 남편이랑 시동생은 TV 보거나 밖에 나가 있고 그게 그 집의 명절 풍경이 됐어요. 저는 그 풍경 안에서 늘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혼 5년 차 되던 해였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아버지 생신이야. 생신상 좀 준비해줘. 작은아버지가 누구냐고요? 남편 아버지 쪽 형제분이세요. 저한테는 시당숙이지요. 뵌 적이 손에 꼽는 분이에요. 그분 생신상을 제가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둘째가 돌도 안 됐을 때였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토요일에 시댁에 가서 생신 밥상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주에 출장이 있어서 자기는 못 간다고 했고요. 저는 알겠어요라고 했어요. 왜 알겠다고 했냐고요? 그때 저는 알겠다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를 몰랐던 거예요.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더 무서웠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실 것 같고 남편한테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고 그게 다 감당하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던 거예요. 아이를 등에 업고 큰애 손을 잡고 장을 봐서 시댁에 가서 생신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이건 좀 더 넣어, 저건 좀 덜 넣어 하시는 동안요. 생신상을 받으신 시당숙이 잘 먹었어라고 딱 한마디 하시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봤어요. 내가 오늘 뭘 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냥 멍하더라고요. 병원 동행 이야기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신 게 결혼 7년 차였는데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당일, 입원 기간 내내 저는 병원을 들락거렸어요. 시동생은 미혼이었고 남편은 직장이 있으니 저더러 다녀달라고 했지요. 저도 그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라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작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병원 오가다 보니까 그 일도 그만두게 됐어요. 그냥 흐지부지 됐달까요? 병원 스케줄이 워낙 불규칙하게 잡히니까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오늘 병원 가야 해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 일을 그냥 포기했어요.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일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 집에서 제 자리는 늘 두 번째였어요. 남편 해외 출장이 잦아진 게 결혼 8년 차쯤부터였어요. 남편이 하는 일 특성상 한 번 나가면 2주에서 3주씩 비우는 게 다반사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타이밍에 꼭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없다는 걸 아시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인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어제부터 몸이 안 좋은데 병원 좀 같이 가줘. 냉장고가 이상한 것 같은데 와서 좀 봐줘. 에어컨 리모컨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전화 한 통에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요. 큰 애 학교 픽업이 있어도 작은 애 학원 시간이 있어도 일단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거기에 맞춰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오늘은 애가 검사 받는 날이라서 제가 병원에 있어야 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아이 병원 검사랑 시어머니 에어컨 리모컨이랑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날도 저는 아이 데리고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리모컨 건전지를 갈아드리고 작동법을 알려드리고 아이 병원 검사는 다음 주로 미뤘어요. 집에 오면서 아이가 엄마 오늘 병원 안 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다음에 가라고 했는데 그 말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일 다 하다 보면 피곤한 거 당연하지.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넘겼던 거예요. 근데 피곤한 게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무겁고 뭔가를 할 때 전보다 힘이 더 드는 느낌이고 목 쪽이 자꾸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어깨가 뭉친 거겠지 하고 안마기 갖다 대면서 버텼어요. 검진을 좀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싶었어요. 나중에요. 건강검진을 마지막으로 받은 게 그 즈음에서 3년 전이었어요. 매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안 나서 미뤄뒀던 거예요. 정확히는 시간이 없다기보다 내 건강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였지요. 시어머니 병원, 아이들 검사, 남편 뒷바라지, 명절 준비, 제사. 그것들을 다 하고 나면 저 자신은 뒤로 밀려나 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이 뻣뻣하고 무거운 게 어깨가 아니었던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혹이 발견됐을 때 저는 솔직히 놀라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진짜로 그냥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게 마음 어딘가에 있었나 봐요. 내 몸을 내가 제일 뒤에 놨으니까요. 올해 조직 검사 결과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멍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안 챙겼구나. 그게 분노보다 먼저 왔어요. 남 탓보다 먼저 자책이 왔어요.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나를 먼저 뒀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가 먼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늘 제일 마지막이었을까? 수술 날짜가 잡히고 열흘이 남은 시점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그 20년이 통째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첫 명절에 앞치마 두르던 것, 생신상 차리던 것, 리모컨 건전지 갈아드리러 가던 것, 일 그만뒀던 것, 아이 검사 미뤘던 것, 새벽부터 전 부치던 것들이요. 그 20년이 전화 한 통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이 갑상선이 뭐가 암이야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 끊고 울었죠. 근데요, 여러분. 그 눈물이 그냥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꽉 묶고 있던 실 같은 게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 그게 어떤 신호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지요. 그래도 저는 그 제사에 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차에 싣고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수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그날, 저는 음식을 들고 그 집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날이 제 20년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날이 될 거라는 걸요. 제사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을 맞춰둔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졌어요. 수술이 나흘 앞인 그날 아침에요. 천장을 보면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긴장하면 배가 아픈 게 제 오래된 버릇인데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그 느낌이 왔어요. 꼬이는 것처럼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고 그게 긴장 때문인지 수술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가 무서운 건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부어있고 창백하고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눈이 무거운데 잠은 안 오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그냥 새벽을 맞았던 거지요. 전날 밤에 음식을 다 해뒀어요. 나물 3가지, 동태전, 육전, 동그랑땡, 탕. 밤 11시까지 부엌에 서서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니까 몸이 그냥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풀리는 느낌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좀 떨렸어요. 그때 저는 그게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고 없었고 저 혼자 음식을 차에 실었어요. 큰 가방 2개에 나눠 담았는데 들어 올릴 때 팔이 좀 아프더라고요. 원래 무거운 걸 드는 게 특별히 힘든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좀 어지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살짝 눈앞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바람을 맞으면서 왔는데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발은 시댁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왔냐고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TV로 눈을 돌리셨어요. 반갑다거나 고맙다거나 그런 건 없이요. 저는 어머니하고 가방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딱 멈췄습니다. 싱크대 위에 뭔가가 한가득 올라와 있는 거예요. 파, 마늘, 두부 2모, 달걀 1판, 애호박, 버섯, 소고기 1 덩어리, 밀가루 봉지, 식용유, 거기다가 큰 그릇에 불린 쌀까지요. 냉장고 앞에는 깻잎이랑 시금치가 봉지째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잠깐 서 있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이게 다 뭐냐고 저 어제 음식 다 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TV에서 눈을 안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 보니까 두부전이랑 애호박전이 없더라고. 그거 추가로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이 이미 3가지나 있으니 충분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요즘은 마트에서 제사 음식을 파니까 부족한 건 사서 채우는 건 어떻겠냐고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제사에 정성을 들여야지 사다 놓으면 그게 무슨 제사냐고 하셨어요.
정성을 들여야 복을 받는 거라고요. 정성이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울컥하는 걸 느꼈어요. 전날 밤 11시까지 서서 한 게 정성이 아니라는 건지, 수술 나흘 앞에 음식해서 들고 온 게 정성이 아니라는 건지,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싶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 말을 또 했어요. 또 부엌으로 돌아와서 싱크대 앞에 섰어요. 가스레인지에 팬을 올리고 식용유를 두르고 불을 켰어요. 기름이 달궈지면서 지글거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그날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귀에 꽉 차는 것처럼요. 두부를 꺼내서 썰기 시작했는데 칼을 잡은 손이 좀 떨렸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면서 계속 썰었어요. 소금을 뿌리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눌러 닦고 달걀물 풀고 밀가루 묻히고 손은 계속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있어서 그게 서로 상쇄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팬에 두부를 올리니까 기름이 탁탁 튀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튀면 손등에 닿잖아요. 그게 따갑지요. 저는 그날 그 따가운 게 유독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찌릿찌릿하면서 빨갛게 올라오는 거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몸이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두부전을 뒤집으면서 저는 등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식은 땀이에요. 불 앞에 서 있으니까 더운 건 당연한데 그 더위가 아니라 오한 같은 것이 섞인 땀이에요. 목덜미가 서늘하면서도 등은 축축하고 그 느낌이 참 불쾌했어요. 어지러운 것도 아까보다 좀 더 심해졌어요. 저는 그걸 참으면서 계속 전을 부쳤어요. 두부전이 끝나면 호박전, 호박전이 끝나면 남은 재료. 그 순서를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하면서 몸을 계속 움직였어요. 부엌은 뜨거웠어요.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라서 기름 냄새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기름이 달궈지는 냄새, 달걀이 익는 냄새, 전 겉면이 노릇하게 눌리는 냄새, 그게 다 섞여서 공기 자체가 기름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숨을 쉬면 그 냄새가 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후드를 최대로 올렸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부엌이 워낙 작아서요. 창문 쪽으로 몸을 좀 틀어봤지만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어서 열어봤자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그냥 그 열기 안에 서 있었어요. 호박전을 다 부치고 나서 저는 잠깐 가스불을 줄이고 벽 쪽으로 몸을 기댔어요. 부엌 안쪽 벽이요. 등을 딱 붙이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눈을 감았어요. 다리가 무거웠어요. 발바닥이 아프고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고 얼마나 서 있었는지를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10시에 왔으니까 그때쯤이 오후 1시가 넘었을 거예요. 3시간 넘게 그 부엌에 서 있었던 거지요. 수술이 나흘 앞인 몸으로요. 목이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수술 부위가 될 목 쪽이요. 오래 서 있으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혹이 있는 쪽으로 긴장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저는 그 부위에 손을 살짝 갖다 댔다가 바로 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때 부엌 입구 쪽에서 기척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안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제가 벽에 기대고 있는 걸 보신 거지요. 왜 그러고 있냐고 하셨어요. 다 됐냐고도 하시고요. 저는 허리를 펴면서 거의 다 됐다고 잠깐 쉬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부엌 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무나물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금치나물이랑 고사리나물이랑 도라지나물을 어제 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물이 3가지나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문화물이 없잖냐고요. 냉장고에 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팬 불을 줄여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토막 남은 무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서 싱크대에 올려놓고 다시 팬 앞으로 돌아왔어요. 물을 썰기 시작하는데 어지러움이 확 올라왔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천천히 올라오는 어지러움이에요. 눈앞이 살짝 돌아가는 것 같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칼을 잡은 손을 멈추고 싱크대 모서리를 꽉 잡았어요. 괜찮아, 잠깐이면 돼.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요. 잠깐 눈을 감고 있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시 물을 썰었어요. 채 썰고 소금에 절이고 참기름 넣고 볶는 거예요. 간단한 요리인데 그날은 그 간단한 게 무지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팬에 기름 두르고 물을 볶기 시작하는데 기름 냄새가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강하게요.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살짝이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볶았어요. 무가 익어가면서 수분이 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글지글 지글지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나무처럼 서 있었어요. 생각을 끄려고 했어요. 그냥 손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생각은 끄고 손만 움직이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계속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나가시지 않고요.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하던 거 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셨어요. 제사 시간이 있지 않냐고요. 저는 천천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조심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한꺼번에 다 올리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동시에 올리면 빠르지 않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동시에 올리면 관리가 안 돼서 타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라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속은 덜덜 떨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아프다고 시위하는 거냐는 거였어요. 시위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타는 것 같았어요. 뜨겁고 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요. 수술이 나을 앞인 거 시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위하는 거냐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 내내 음식해서 들고 와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 부엌에 서 있는 게 시위예요. 저는 그 말을 삼켰어요. 꾹 눌러서요. 그리고 펜을 향해 몸을 돌리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제 손이 떨렸어요. 펜 손잡이를 꽉 쥐어서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셨어요. 드디어요. 저는 혼자가 된 부엌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기름 냄새, 탕 끓는 냄새, 달걀 익는 냄새가 한꺼번에 코로 들어오는데 그게 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숨을 크게 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팬 불을 최소로 줄이고 싱크대 앞으로 와서 수도를 틀었어요. 찬물을 손에 받아서 얼굴에 갖다 댔어요. 차가운 물이 뺨에 닿는 느낌, 그게 그나마 나를 여기 붙잡아 두는 것 같았어요. 거울이 없으니까 제 얼굴이 어떤지는 몰랐지만 손이 느끼기에 뺨이 뜨거웠어요. 열이 있는 건지 그냥 부엌이 더운 건지 모르겠지만 뜨거웠어요. 저는 수도를 잠그고 다시 팬 앞으로 갔어요. 파전을 붙였어요. 노릇하게 익어가는 파전을 보면서 저는 무감각하게 서 있었어요. 뒤집어야 할 때 뒤집고 꺼내야 할 때 꺼내고 그냥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머리는 멈춰 있는데 몸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요.
탕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파전이 지글거리는 소리, 멀리서 TV 소리. 그 소리들이 뒤섞여서 들렸어요.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다 됐다고 느낀 건 2시가 넘어서였어요. 음식을 그릇에 담고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자리에 뭘 올려야 하는지는 이미 외워뒀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올렸어요. 시어머니한테 처음 배웠던 그 순서대로요. 상이 다 차려지고 나서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쓴 그릇들, 냄비들, 팬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안 났어요. 그냥 눈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찬물이 장갑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서 턱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울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수술이 나을 앞인 사람이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집에서 제사 음식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서러워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나오는 거였어요. 설거지를 반쯤 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워하시는 목소리였어요. 왔어 하시면서요. 그리고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가 났어요. 남자 구두 소리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싱크대를 꽉 잡았어요. 눈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얼굴 그대로 저는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싱크대를 잡은 채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눈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요. 뭔가를 말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잠깐 멈췄어요. 부엌 안을 한번 훑어봤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기름 냄새가 배어 있는 공기, 아직 가스불 위에 올라가 있는 냄비 가리고 저를요. 남편 표정이 뭔가 굳어지더라고요. 딱 멈추는 느낌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 하고 짧게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왔냐는 말도 언제 왔냐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한마디. 그리고 다시 설거지로 손을 뻗었어요. 괜히 티 내기 싫어서요. 아직 설거지가 남아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는 심정으로요. 남편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옆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 안을 다시 한번 봤어요. 싱크대 위에 쌓인 냄비들, 기름이 묻은 팬, 용기들. 그걸 보다가 저를 봤어요. 그때 남편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 눈이 부은 걸 본 건지, 아니면 얼굴이 너무 창백한 걸 본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공기를 느낀 건지.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했냐고요? 10시부터요 라고 했어요. 저는 설거짓물에 손을 담그면서요.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잠깐요. 그 잠깐이 좀 길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싱크대 옆에 있는 수건을 집어서 저한테 내밀었어요. 손 닦으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거의 다 했다고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요. 남편이 수건을 제 손에 그냥 쥐어줬어요. 말없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뒤돌아서 냉장고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무거웠어요. 오래 서 있었으니까요. 냉장고가 차가운 게 등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그나마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고 잠깐 그 차가움을 느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참으려고 천장을 봤어요. 그러면 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천장을 보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밥은 먹었냐고 하셨어요. 남편한테요. 남편이 물소리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안 먹었다고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남편이 설거지하는 걸 보시고는 뭐 하는 거냐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엌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물을 잠갔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뒤돌아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 얼굴을 봤는데 제가 20년 가까이 살면서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화가 난 건지 지친 건지 단단하게 굳어진 건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표정인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물러서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와이프 수술이 나흘 남은 거 알고 있지 않냐고요. 시어머니가 그게 뭐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받아치셨어요. 갑상선은 별거 아니라고 자기도 아픈 데가 있지만 다 하면서 산다고요. 남편이 거기서 바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사람이 먼저예요. 그 말이 부엌 안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참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된 건지 제 가슴 어딘가에 탁 하고 닿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고요. 제사보다 음식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수술 앞에 있는 사람을 하루 종일 부엌에 세워두는 게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요. 제사가 중요한 거 알지만 제사상이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목소리가 높지 않았어요. 그냥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 낮고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한 게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넘길 수가 없는 말이었던 거지요. 시어머니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을 테니까요. 20년 동안 그 집에서 남편은 늘 중간에 있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쪽 편을 드는 법이 없었고 갈등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묻어두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셨어요. 결혼하더니 첫 편만 든다고 어미 마음은 하나도 모른다고요. 제사 한번 제대로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냉장고에 등을 기댄 채 그냥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온 말들이었으니까요. 어미 마음을 모른다는 것, 자기는 더 힘들어도 다 했다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 다 알던 말들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남편이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남편이 거기서 한 발 뒤로 빠지지 않은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힘드셨던 거 알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와이프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자기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요. 첫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라고요. 목소리가 여전히 낮았어요. 흥분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흥분해서 하는 말은 감정이 가라앉으면 희석되잖아요. 근데 저 온도로 하는 말은
쉽게 희석되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하시다가 그냥 입을 다무셨어요. 그러더니 거실 쪽으로 나가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부엌에 저랑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이 다시 물을 틀고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수건으로 손을 닦더니 저한테 나가자고 했어요. 제사 지내고 바로 가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고마운 건지 서러운 건지 이게 너무 늦은 건지 그게 다 뒤섞여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고무장갑을 벗어서 싱크대에 올려놨어요. 제사는 지냈어요. 절을 하고 잔을 올리고 다 끝냈어요. 시어머니가 그 시간 동안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제사상 앞에서 우리 둘 사이에 뭔가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면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요. 오늘 와이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먼저 가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대꾸를 안 하셨어요.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다녀가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그때도 대꾸가 없으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남편이랑 같이 그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벽에 기댔어요. 층수가 내려가는 숫자를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탔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출발하지 않고 잠깐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이요. 남편한테서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20년에 대한 것인지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지 않은 거 알면서 그 말을 한 건 그냥 지금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몸이 너무 무거웠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에 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먼저라고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게 사이다였냐고요? 사이다이긴 했어요. 그날 제가 느낀 감정 중에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 저래야지. 그 감정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20년이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그 말을 못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오늘 한마디를 들었다고 해서 그 20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기쁘면서도 뭔가 씁쓸한 이유였어요. 너무 늦게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 생각을 저는 창밖을 보면서 혼자 삼켰어요. 그날 밤 저는 일찍 누웠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요. 수술이 나을 앞이라는 것도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다는 것도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옆에 누웠어요. 자려고 누운 건지 아니면 그냥 있으려고 누운 건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부엌의 기름 냄새, 벽에 기댔던 것, 시어머니 말, 남편 목소리,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 그것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달라지는 건가? 오늘이 뭔가 달라지는 시작인 건가? 그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어요. 수술은 나흘 뒤에 있었어요. 그 나흘 동안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도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나흘이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요. 예후가 좋다는 거 알고 잘 될 거라는 거 알고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전신마취라는 게 그냥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군가 나를 열어보는 거잖아요. 그 무서움을 안고 천장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자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숨소리로요. 자는 사람이랑 깨어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달라요. 오래같이 살다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옆에 있었어요. 그게 그날 밤 제가 받은 전부였는데 그게 그날 밤 저한테는 필요한 전부였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게 남편 얼굴이었어요. 목이 뻣뻣하고 아프고 숨쉬기가 좀 불편하고 몸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깨어났다는 것, 눈이 떠진다는 것, 그게 그냥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병원에 있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서운하지 않았냐고요?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근데 그 서운함이 이상하게 예전만큼 크지 않았어요. 예전엔 그런 게 있으면 며칠을 가슴에 담고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더라고요. 뭔가가 바뀐 건지 아니면 제가 지쳐서 감각이 무뎌진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퇴원하고 집에 온 날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앞으로 제사 음식 문제는 자기가 어머니한테 얘기하겠다고요. 와이프가 다 혼자 할 필요 없다고요. 같이 하거나 아니면 방식을 바꾸거나 하자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참 아무 말을 못했어요. 20년이 지나서 들은 말이었거든요. 기쁜지 허탈한지 그게 같이 올라왔어요. 이 말을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요. 근데 그 생각을 붙잡고 있어봤자 뭐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고요. 진짜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저와 그 집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퇴원하고 집에 온 지 사흘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옆에 있는 데서요. 일부러 숨기지 않고 그냥 거실에서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전화를 들었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 길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사 음식은 다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사서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고요. 와이프 혼자 다 하는 건 앞으로 어렵겠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게요. 어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못하겠다고 하더냐고, 그러면 그냥 안 오면 되지 않냐고요. 남편이 거기서 말했어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자는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또요. 저는 그 미안하다는 말을 이번엔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고맙다고도 안 하고 괜찮다고도 안 하고 그냥 받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전화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요. 남편한테는 가끔 전화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게 불안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화나신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 생각들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속이요.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데 제가 안절부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제가 그 불안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왔던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화 안 나게 하려고 애쓰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보고 그게 20년의 일상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고 나중엔 편하고 그 다음엔 슬프더라고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기재사가 돌아온 건 수술하고 석 달쯤 지나서였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길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이요. 그리고 말했어요. 마트에서 사자고요. 제사 음식 전문으로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탕도 있어요. 그걸 사서 가면 된다고요. 남편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엔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내가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는 건 못하겠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제사 당일 저희는 마트에서 음식을 사서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그 용기들을 보시더니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뭔가를 말씀하시려다가 안 하시고 또 말씀하시려다가 안 하시고 그 침묵이 꽤 길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정성이냐는 거였어요. 돈 주고 사온 게 제사상이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죄송하다고도 안 했어요. 알겠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용기를 열어서 음식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제 대답이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시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잖아요. 뭔가 서운해도 웃고 억울해도 죄송하다고 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알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호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사는 지냈어요. 그날도요. 절을 하고 잔을 올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찍 나왔어요. 남편이 오늘 일이 있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붙잡지 않으셨어요. 차에 타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앞으로의 방식이 되겠구나 하고요. 그 다음 명절도 그 다음 제사도 저희는 사서 갔어요. 시어머니가 매번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정성이 없다고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냐고 옛날엔 다 직접 했다고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예전처럼 가슴이 쿵쿵 내려앉지 않았어요. 들리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그 말의 목적이 제사를 잘 지내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 말은 저를 다시 부엌에 세워두려는 말이라는 걸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말이 예전처럼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요? 좋아졌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지진 않았어요. 더 편안해졌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서먹해졌어요. 예전엔 제가 맞춰드리니까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안 맞추니까 그 서먹함이 표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요, 그 서먹함이 저는 예전에 그 억울함보다 낫더라고요. 억울함은요, 안으로 쌓이거든요. 말을 못하고 참으니까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몸으로 배웠잖아요. 갑상선 호구로요. 서먹함은요, 그냥 사이가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몸 안에 쌓이진 않아요. 저는 그 차이를 알고 나서 서먹함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수술하고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갑상선 수술 열흘 앞에 시어머니한테 제사 음식 다 하라는 말을 들었던 거요. 엄마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진작 말 안 했냐는 거예요. 왜 그걸 혼자 다 안고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며느리가 사는 방식이라고, 참는 게 잘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엄마한테 그 말을 듣는데 20년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통화하면서 한참 울었어요. 지금 저는 어떠냐고요? 괜찮아요. 진짜로요. 수술 경과도 좋고 지금은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예요. 몸은 많이 회복됐어요. 시어머니랑은 지금도 연락을 해요. 완전히 끊은 건 아니에요. 명절엔 가고 제사엔 가요. 근데 음식은 사서 가요. 그게 지금의 방식이에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냐고요? 좋아하진 않으시겠지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제 숙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그 방식을 받아들이시는 건 시어머니의 몫이에요. 제 몫은 제 몸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20년 만에 배운 거예요. 그게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 많이 망설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꺼내기를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부엌에 혼자 서 계신 분,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보신 분,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 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먼저예요. 제사보다 밥상보다 며느리 소리 듣는 것보다 당신이 먼저예요. 그 말을 아무도 안 해줬다면 제가 오늘 대신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 음식은 사서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참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날처럼 선을 긋는 게 맞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